최재형이요. 장녀한테 4억을 빌려주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뭐 증여로 볼 수도 있고 해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 그냥 빌려준 거야. 그래서 이자까지 받았어 얘기했는데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 이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안 냈어. 근데 사과는 딸이 해. 아버지는 잘못 없다. 애국가 불렀겠죠. 사과하기 전에. 정말 재미있는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최재형 측 그 변명은 우리가 세법을 몰랐다고 하잖아요. 근데 세법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그 정황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꼼수를 썼다는 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4억을 빌려줍니다. 현금으로 4억을 빌려주는데 그 예금 이제 그 대출 이자, 그러니까 빌려준 이자를 2.75%를 받아요.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못해도 5, 6% 정도 이자는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중금리 하면은 10%, 15% 이렇게 내잖아요. 2.75%면 예금이자 정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거 확실하게 이게 증여세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3천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써서 연간 1,000만 원이 넘지 않는 이자를 계산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2.75%를 적용할 정도로 세법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여세에 대해서는 지식이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들이 왜 원천 징수에 대해서만 몰랐을까?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거든요. 보통 우리 일상적으로 그 사인들끼리 친구끼리 돈을 빌려주더라도 보통 월 1% 정도는 보통 적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식한테 빌려주면서 연간 2.7% 적용해서 그러니까 연 1,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이렇게 조정하는 것 자체가 세법을 몰랐다고 하기에는 너무 꼼꼼한 계산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혹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지난 2년 동안이요. 422만 원 정도 소득세를 미납했고요. 그 장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차녀한테도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매달 100만 원씩 받고 반년세를 줬다. 뭐 이렇게. 실제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보통 지금의 소위 말하면 돈 좀 있는 세력들이 이런 식으로 사실 상속해 준 거거든요. 미리. 미리 상속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대충 꿀꺽하고 넘어갔었는데 자꾸 최재형 같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마치 사실 계좌 내역 까면은요. 그냥 나는 증여해 줬다고 봐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가져와 가지고 마치 대단히 무슨 애국이나 하는 사람인 것처럼 난 그게 꼴보기 싫은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니 이거는 처음부터 강남의 아파트를 사줄 때도 그렇고 둘째 딸한테 목동 아파트를 해줄 때도 그렇고 계속 이게 본인은 이런 것들을 피해갈 줄 알았겠죠. 내가 대선 후보에 나왔을 때 설마 본인도 조국처럼 털면 안 나올 게 없을 텐데 그러게.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 있게 지른 거예요. 나 며느리들 아들 딸 앞에서 나 이렇게 떳떳하고 애국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도 자기 이렇게 털기 시작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 솔직히 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까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놓고 이런 사람들이 조국에 대해서 비판한다는 것 자체가 열받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떤 의혹이 제기되면요. 최재형 스타일대로 같으면 그냥 버럭 화를 내고 해명도 못하고. 몰랐는데. 몰랐는데 이제라도 내면 되지. 이게 이런 해명이 방식이.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낳아서 지금 웃기는 해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는 덤 하나가 있고요. 더머가 하나 있고요. 덤앤 더머가 계속 그러니까 니들 기준으로 봤을 때 니들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놈들이 마치 문재인 정부에 어마어마한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한번 털어보면 아까 마차님이 굉장히 좋은 워딩했는데 조국만큼 털면은 니들은 살아남을 것 같니? 그러면서 굉장히 무슨 완벽하게 산 사람들인 것처럼 준비는 하나도 안 돼 있는데 대선 나오는 허연직이 난 놀랍다 진짜. 그러니까 그 최재형 캠프 내부에서 사퇴설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이게 출마 선언 날부터 나 몰라. 공부해서 다시 올게. 그래서 다시 왔는데 또 몰라. 다음에 다시 이야기해 줄게.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데 이런 세금 논란까지 이렇게 겹쳐지고 애국가에 대한 어떤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캠프 내부에서부터 이거 너무 위험한데? 정말 안 되겠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두 딸들한테 이렇게 보태주는 거 보면은 최재형의 재산 형성 과정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판검사로, 그러니까 판사로 대부분의 경력을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월급쟁이였는데 네. 공무원이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4억씩 현찰로 이렇게 빌려주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것만 압색 한 10군데면요 다 나옵니다. 그럼요. 이 사람이 로펌에서 일한 경력은 없어요, 지금까지. 나갔다 들어온 적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금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지, 혹시 봐? 스폰을 받은 건 없는지, 이런 의혹이 우리가 영화나 다큐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습득한 경험에 의해서 보면 네. 매우 그러니까 의심스럽다. 김명신 씨가 아크로비스타 마련했던 그 구조 또 생각나잖아요. 이렇게 확실하게 명백한 스폰은 아닌데 뭔가 스폰일 것 같기도 한 그런 정황들이 많이 보이고. 그러니까 최재형 씨처럼 특권 계급에서 계속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들은 나한테 베풀어지는 호의가 스폰인지 아닌지 제대로 판단이 안 섰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한 100분의 1 정도만 털어봐도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일단 태형청으로 소환을 하십시오. 정말 요즘 압곤장 매일 줄 서가지고 장사 장서. 노인을 그렇게 때려도 됩니까? 예? 아니요, 그러면 캠프 사람 하나 대신 오라 그래. 의료보험 많이 정말.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른 때리면. 예. 자, 농담이었고요. 자, 근데 최재형 내가 보기에 잡범 느낌이 나고요. 그 더 심한 게 이제 홍준표 씨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홍준표 페북을 한번 하고 있습니다. 읽어주십시오. 사기꾼들끼리 모여 한 사람에게 책임 면제 각서를 써주면서 그 사람을 그 집단에서 빼줬다고 해서 그걸 근거로 처음에는 어처구니 없게도 경찰로부터 입건도 되지 않았고 든든한 사위 덕에 불구속 기소되어 법정 최저형 봐주기 구형을 받았으나 법원의 준엄한 판단으로 구형된 그 형과 똑같이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고 봐주던 검찰이 뒤통수를 맞았다면 그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잠깐만요. 여기까지 들었을 때 누구라고 말 안 했는데도 첫 줄부터 생각이 딱 누가 떠오르잖아. 홍준표 씨도 직접 실명 거론하긴 싫었나 봐요. 주어는 없음. 네. 나아가 이제 와서 당내 경선에서 토론조차 회피하는 것이 공정과 상식입니까? 그런 어이없는 갑질 논리는 검찰총장일 때나 하는 겁니다. 지금 전 국민의 심판대에 올라선 대선 예비 후보입니다. 그만 떼쓰십시오. 토론 회피하지 마시고 꼭 나오십시오. 토론 때 봅시다. 이 정도 되면요. 윤석열이 지금 제일 신경 쓴 사람은 장모 사건을 최초로 내부에서 소환한 사람이 됐거든요. 홍준표가. 예, 예. 윤석열이란 이름 한자 없지만 그냥 윤석열이잖아요. 이야기가.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상 윤석열이 본격적으로 검증대에 오르는데 그 검증 당하기 싫으니까 토론에 못 나가는 거죠. 컨텐츠도 없지만. 근데 지금 거부한다고 해서 계속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이야 명분이 있지.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그 선거준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 꾸려지지 않았고 그 후보 등록이 안 된 상태에서 뭘 믿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돈 이야기를 생각하면 중간에 이제 그 출마 선언만 하고 중도 포기할 사람들 많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사람이 그 후보, 예비 후보로 등록하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그냥 자기 얼굴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비효율적인 토론회를 왜 하느냐 하는 이런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름 합리적인 어떤 명분이 있으니까 지금은 미룰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결국에는 홍준표를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언제까지 피할 겁니까? 그때 이제 홍준표한테 시기 한번 싸대기 몇 대 맞겠죠. 그때 우리가 또 동정심을 가져야 될지 화이팅을 해야 될지 참 마음이 복잡하긴 한데 재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글만 보면 홍준표 씨는 민주당 후보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 네.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감정. 그 사건, 홍준표가 합리적이야. 장모 사건은 누가 보더라도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공정과 상식 아닙니까? 윤석열한테 지금 그 후보들 중에 장모 이야기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거든. 예. 그 내부적으로는. 예. 드디어 이제 이게 소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까먹을 뻔했어. 하도 무식한 소리를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근데 그동안 그 김건희 씨 관련돼서 이야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다른 후보들도 그렇고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도
김건희 씨 이야기를 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뭔가 정치인으로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사생활하고 연결되는 부분이고 사생활 부분을 홍준표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처할 어떤 역풍에 대해서 그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 장모는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이 범죄의 규모나 지금 현재 징역 3년을 받고 지금 그 실형을 살고 있지만 그것도 과연 합리적인 그 형인가? 그 기소 자체가 그러니까 빠뜨린 범죄 사실이 많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헐거운 기소 내용만 가지고도 3년형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면 그 3년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왜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느냐? 전직 검사로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꺼낸 거겠죠. 이제 토론회를 뭐 개최 한 해 만에 뭐 안 한다는 이야기, 이제 정견 발표회로 대체한다는 이야기가 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겠지. 하기회 수준이라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 그 토론을 하게 되면 윤석열한테 집중도 쏟아질 거 아니에요. 장모도 그건 물어볼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이게 홍준표 씨 입장에서는 지금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지금 홍준표 코앞에까지 갔단 말이에요, 지지율이. 그렇다 보니까 홍준표 입장에서는 탄력 받았던 거고 윤석열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 선배 한참 선배이긴 하지만 저 새끼가 속이 이제 부글부글 할 만한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뭐 밖에서 윤석열 검증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렇죠. 홍준표나 유승민 등에 의해서 검증 당할 윤석열 생각해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쌍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생각해 보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게 홍준표도 검찰 출신이고 윤석열도 검찰 출신이다 보니까 이 검찰 내부에서 계파가 어떻게 갈리느냐 이게 안에서 정보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윤러브닷컴 윤캠프에서는 토론을 시작하면 폭망각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 끌기 전략을 지금까지는 어쨌든 9월 본격선 시작하기 전까지는 시간을 무조건 끌고 1억 내는 사람만 붙어라. 최대한 지금 다이다 13명 붙어가지고는 다 맞게 생겼으니까 그 숫자를 다이다이라니. 줄여보고자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홍준표가 그 검찰 고위직 그리고 은퇴를 했지만 검찰에 선을 대고 있으면서 로펌의 그 전관 대우를 받고 있는 전관 비리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로펌 대표 변호사들을 많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정보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정보력이네 캠프는 뭘 아무리 빵빵하게 꾸며도요. 그 캠프의 대장인 후보 자체가 갖는 리스크가 너무 크면 아무 의미 없어요. 실제로 윤석열은 본인 리스크지. 그러니까 그 본인 리스크가 한 70 되고 장모하고 부인 리스크가 한 30 되니까 우리 빨리 경선 들어가서 막 토론하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그것만 홍준표가 페이스북에 이미 장모 사건을 이렇게 언급했는데 토론 들어가면 안 물어보겠어요? 그럼 윤석열 답은 뻔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지금 홍준표하고 유승민 지지율이 계속 치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윤석열 코앞에 와 있어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은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동네 북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윤석열 보면서 사실 윤석열 본인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 되는데 윤석열을 보고 들어가는 캠프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나 캠프 실무자들 생각하면은 정말 좀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살아있는 생명인데 좀 뭔가 보람찬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 공부라는 게 어제까지 공부한 사람이 오늘 공부를 하는 거지 평생 공부 안 하다가 오늘부터 갑자기 공부한다고 공부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검사 생활하면서 밤마다 술 먹고 소주 마시면서 혼자 막 논리도 없이 떠들던 사람이 자기가 뭔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캠프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전직 국회의원이나 뭐 최고위원들은 그냥 옆에서 그냥 말만 떠들면 되지. 근데 실무자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 후보가 공부해야 될 모든 데이터들을 정리하고 연구하고 막 찾아가지고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 떠먹기 좋게 다 갖다 바쳐도 결국에는 설사만 하게 될 텐데 그 모습을 눈앞에서 봐야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보람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까? 근데 최근에 홍준표 캠프의 선대위원장이 조경태 의원이 됐네요. 멸치 몸 건강에는 좋겠네요. 걱정됩니다. 홍준표 의원의 홍준표 대표의 그 건강을 위해서 잘 해야 될 텐데.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봤을 땐 조경태가 권력에 대한 촉이
강한 사람이야. 왜 이래? 조경태 움직이는 곳이 곧 후보 낙점이야. 이 사람들 잘 모르는 소리 하고 있어. 그 멸치대가리 이렇게 해가지고. 에? 자, 어쨌든 홍준표 씨가 지금 장모를 소환함으로써 새로운 국면이 시작됐다. 저는 그걸 일단 보고요. 다음에 지금 이준석하고 윤석열하고 통화 녹취록 유출 논란이 있었죠. 네. 근데 그 이야기는 좀 심도 있게 전방송 정치 1번가에서 좀 다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시는데 이준석 한번 보세요. 광복절 기념식장에 이제 제1야당 대표라고 초대받았는데 전화 통화하는 모습이에요. 저기 행사 시작하기 전에. 아이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제1야당의 국민의힘 대표의 위험이 느껴지십니까? 뭐 굉장히 싸가지 없어 보이는데 그런 개인적인 느낌이니까. 아니 그 어쩔 수 없죠. 정도는 네. 아니고. 그러니까 저런 행사장에서는 사실상 행사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러니까 비행기 모드로 하고 있는 게 아니 행사 전이에요. 행사 전. 이게 시작되기 전이야. 전이지만. 시작되기 아니, 된 전인 건 그렇죠. 맞는데. 까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의 의도는 뭐냐면은 깔아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비주얼 한번 보여주세요. 느껴지는 걸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야. 저 느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싸가지 없어 보입니다. 그 뒤에 종교인들도 원래 있고. 싫어하는 거잖아. 싸가지 없어 아니요, 보이는 게 아니요, 아니라. 아니요. 이게 저- 민주당 대표였으면 어땠을 저- 거야. 아니 그 청년답겠죠 그러면. 아니,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데 본인의 위치를 아직까지 실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는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나 이준석이나 하는 짓이 그런 옷 입고 국회에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저런 자리에서도 저런 행동을 하는 것이 정말 청년 정치에 정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안 맞는 옷인 건 맞고요. 네. 어울리지도 않고요. 단순하게 30대 중후반의 국회 경력 없는 사람이 당대표가 됐을 때는 어마어마한 국민적인 어떤 바람이 불면서 당대표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당의 개혁으로 바뀌어야만 예. 이준석의 가치가 있는 건데 지금 이미 뭐 윤석열하고 찍어놓고 나는 유승민 뽑을 건데 윤석열은 뭐 뽑히면은 내가 뭐 지구를 떠난다라든지 윤석열한테 전화 온 거는 일일이 녹취를 해가지고 공개한다라든지 이런 짓 하고 있는 과정에 안철수 변수가 빡 터졌죠. 더 이상 니들이랑 협상 안 해. 난 지금부터는 독자 노선 간다. 나이스. 그게 이준석 리스크라는 거예요. 예. 이준석 리스크가 지금 터진 게 두 가지인 거죠. 토론회를 못하고 정견 발표로 대치하는 거나 다음에 안철수가 더 이상 그러니까 통합의 노력을 멈추게 됐다. 더 이상 이제 통합에 하지 않는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고요. 이준석 때문이잖아요. 이준석이 윤석열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표현들이 자꾸 노출이 돼서 갖는 일종의 그 불신이 안철수도 똑같은 형태에서 그냥 너 그냥 우리 무조건 들어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물론 안철수가 또 철수하게 되는 정말 역대급 정치인이 됐지만 예.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지금 이준석이 조금만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안철수 흡수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준석이 속값을 후하게 쳐줄게라는 그런 표현을 썼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속값이라는 게 지금 의원 3명이니까 그 3명 곱하기 2 해가지고 한 그 정도 어떤 지분을 챙겨주겠다. 그런 이제 의미가 숨어 있었을 텐데 안철수 입장에서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거라도 챙겨서 9억은 챙겼어야지. 그 안철수가 국민의 당에 빌려준 9억이 있잖아요. 그거라도 일단 빌리고 그 돌려받고 나서 그다음 그 스텝을 밟아야 되는데 안철수로서는 이렇게 된 거 어차피 9억을 못 받는다? 그러면 내가 독자 출마해가지고 후원금을 모아서 거기에서 슈킹을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혼자만의 상상을 근데 해봅니다.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 관리를 잘못하는 건 뭐냐면 안철수 입장에서 정말 내가 안 되더라도 니들 안 되게 버릴 거야라고 독을 품게 만들면 안 되고요. 여기 정치력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좋은 카드로 써먹는 게 정치입니다. 안철수를 삼진에 넣고 있다가 극적인 상황에 가서 국민의힘과 단일화시키는 방법.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이게 아주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이게 나중에 봉합이 돼버리면 오히려 우리한테 조금이라도 불리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안철수가 영원히 난 독자 출마할 거야라고 선을 딱 걷는 순간까지는 그냥 안철수 비웃는 정도로만 쓰세요. 또 철수하셨구나 네. 이렇게. 응원해야죠. 응원. 끝까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만약에 당대표로 계속 있으면 점점 서로 통합할 가능성은 사라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근데 이준석이 안철수를 정말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이준석을 뭘로 보겠어요. 완전 졸로 볼 거 아니에요. 자기 밑에서 내가 데리고 있던 앤데 당대표가 돼가지고 이 사람하고 지금 당대당 통합을 위해서 처음에는 내가 저는 조건 없이 뭐 협조하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뒤로 갈수록 이준석의 말에 의하면 계속 뭔가를 요구하고 뭔가를 딜을 하려고 하니까 이준석이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윤석열 영입했을 때 왜 당 뒤에다가 예. 배터리에 칸 채울 때 끝까지 채워버렸다는 게 더 이상 네 자리는 없다라는 걸 피력하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까지 나오게 할 정도로 이미 예고를 했어. 그렇죠. 넌 필요 없어. 안철수 입장에서는 빈정상하는 거거든요. 근데 안철수 입장도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그 정치에 처음 들어왔을 때 혈혈단신으로 민주당의 절반을 먹고 들어왔잖아요. 성공한 기억이 있거든요. 맞아요. 나 혼자서도 절반을 먹고 들어갔는데 우리가 의원이 3명씩이나 있으면 66%는 먹고 들어가야 된다. 그때 안철수가 새정치연대라는 단체를 끌고 있었는데 현역은 없었어요. 그 새정치연대하고 민주당이 합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되는데 그러면서 당명에서 민주당을 빼버립니다. 법적인 용어도 포기해버려요. 새정치를 제일 앞에 두고. 그 새정치민주연합 그걸 나중에 줄여서 새정연 뭐 이렇게 예. 우리가 불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하면 접수하는 기억이 지금 계속 남아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린 당대당 통합 안 시켜주면 안 들어가. 결국은 핵심은 그거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냥 흡수통합 아까 석값 쳐주는 게 한 3명 정도의 지분만 줄게 이렇게 되니까 그럼 나머지 지역위원장들 안철수네 당이에요. 지역에 가보면은 정치인 낭인들이 제일 많은 당이에요. 현역은 해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그 지역에서 좀 방귀 끼는 사람들이 국민의 당의 지역위원장 하고 있으면서 동네에서 행사 있으면은 무슨 당 원내 정당 지역위원장이라고 소개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흡수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역위원장 현역 국회의원 있는 그 당 뭐 이런 데 절대 못하고 그냥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이런 과정을 제가 지켜보고 있으면은 어쨌거나 안철수가 대선 때까지 이렇게 계속 목리 부리면서 계속 철수하시면서 결국 출마하셔가지고 한 3% 가져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 국민의당에 빌려줬던 그 9억은 무사히 돌려받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건 간에, 안철수 씨 보고 있으니까 이제는 정치인 느낌이 아니라 조금 모자란 캐릭터가 보이죠? 동네에 돈 많은 바보형. 그러니까 정치인이라고 이게 뭐 존경받을 만한 구석들이 있잖아요. 지금 정치인들 대선 주자로 이렇게 쭉 거론되고 있는 뭐 한 20-30명의 사람 중에 그 레벨이랄까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한 29위 정도 있는 사람. 허경영은 바로 이 자리? 아이고 죄송해요 허경영 총재팬들 아이고 죄송합니다. 허경영은 바로 아랫자리. 허경영 총대가 한 28위 정도로 봤는데 그보다 좀 더 못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코미디는 윤석열보다 더 심해요. 최재형보다 더 심해요. 안철수는 이제 그냥 이 왜 있잖아 그 가지고 놀기 되게 쉬운 그 손에서 이렇게 서로 막 알까락달까 소리하는 호두 같은 그런 느낌. 무섭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표정 하나하나가 되게 좀 뭔가 많이 변한 느낌도 좀 있고요. 아무튼 이게 이준석 리스크였다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란 게 그런 거거든. 원래 그 부족한 2%를 채우기 위해서 마치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당신들이 우리의 98%야라고 상대를 대우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력이라는 거란 말이지. 근데 니들은 사실은 세석밖에 안 돼서 석값 쳐줄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분 보장해줄게 들어와. 안 그러면 나 절대 안 받아요. 하는 것은 이준석의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속마음 어떻든 간에 상대를 극진히 애호하면서 협상을 실무자들이 하게 만드는데 당대표의 워딩들은 일반 지지자들이 보는 거란 말이죠. 야, 이준석 정말 역시 신세대여가지고 국민의당을 정말 극진히 애호하는구나. 이런 느낌 하나를 못 주고 그냥 페이스북에 그냥 기자들한테 말 그대로 뱉다 보니까 그게 업이 돼갖고 윤석열과도 사이 안 좋지. 안철수 사이 안 좋지. 그러니까 지금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합당도 이준석이 없을 때 윤석열 들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방송에서 평론가로서 방송할 때 그 태도가 아직 영원히 진리값이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무적 감각, 정무적 태도라는 것하고 평론가로서 방송에서 이야기할 때 어떤 바라보는 관점하고 완전히 달라야 되는데 그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면 내가 이긴 상태에서 그 논쟁을 끝맺어야 하는 그 습성 있잖아요.
그게 당대표 직위에서도 여전히 통할 거다라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한마디라도 거들면 진짜 한 줄도 참지 않고 무조건 다 쏘아붙이는 논평을 독자적으로 내고 있잖아요. 그게 개인 이준석한테는 스트레스가 풀리고 속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인 이준석한테는 그 모든 그 논평들이 마이너스거든요. 제가 저 같은 사람도 이 방송 해오면서 어떤 여러 가지 건에 대해서 즉각 반응 안 하거든요. 누가 무슨 방송에서 새날을 깠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 방송으로 직접 까요. 바로 즉각 반응해가지고. 근데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 이 진영이 막 분열이 되고 하는 게 싫어서 참거든요. 결국은 참는 사람한테 사람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전체 큰 판에서 보면 난 그런 측면을 이준석은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직접 오시면은요, 제가 이 참고 인내하는 법,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법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정으로 끼워 드릴게요. 그러면. 푸나님 보시면. 사리도 기념 선물로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